올해 제 나이 60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승률 100%의 악마, 법정의 도살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법 위에 서 있다고 믿었고 진실 따위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힘없는 자들의 값싼 자기 위로일 뿐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통유리로 강남이 내려다 보이던 대형 로펌의 대표실이 아닌 창문조차 없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이 차가운 쪽방 구석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옆방의 기침 소리와 복도를 오가는 알 수 없는 발소리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손은 한때 수억 원의 수임료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이었습니다. 두툼한 법전을 넘기며 타인의 운명을 결정짓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1,000원짜리 컵라면 뚜껑조차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죄책감에 중독된 자의 떨림입니다. 저는 평생 법전을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그 무기로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 조항, 인과응보라는 4글자짜리 조항은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진실을 돈으로 덮었던 한 변호사의 가장 처참하고 뒤늦은 마지막 변론서입니다. 그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을 저 자신을 향한 고소장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장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 한 번 못 쓰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한 건물주에게 억울하게 가게를 빼앗기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텅 빈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법은 왜 우리 편이 아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울고 있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돈이 없어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고 제 주먹이 터지도록 벽을 치며 맹세했습니다. 저는 지독하게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가난한 시장 상인의 아들이 검사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로 그 맹세를 지키는 듯 했습니다. 힘없는 노인들을 등치던 사기꾼들을 잡아넣고 억울한 누명을 쓴 청년의 무죄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내 최대 로펌에서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연봉을 제안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부자들의 죄를 덮어주고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달콤하다는 것을 그 하룻밤의 술값은 아버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맹세를 버렸습니다. 아니, 그 맹세를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제 신조는 명확해졌습니다. 법은 도구가 아니라 무기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 무기를 가장 비싸게 파는 용병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승소와 수임료만이 진실이다. 저는 승소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오염시키고 증인을 매수했으며 피해자를 법정에서 2번, 3번 모욕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라 의뢰인의 지갑 사정만을 살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악마가 된 순간을 기억합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도둑질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의 편에 서서 싸우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그 대기업과 접촉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그 중소기업 사장이 제게 제시한 수임료의 10배를 받았습니다.
그 사장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제 첫 외제차를 샀습니다. 저에게 패소란 없었습니다. 승률 100% 그것이 저의 명예이자 저의 가격표였습니다. 돈 많은 범죄자들은 저를 구원자라 불렀고 힘없는 피해자들은 저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악마라는 호칭을 오히려 즐겼습니다. 악마가 되어야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오만의 정점은 10년 전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 여대생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사건 현장의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수임료는 제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제게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내 아들만 구해준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저는 돈을 썼습니다.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노점상 주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양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아들 치료비 전액을 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그의 가족 전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가게를 차려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제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사건 당시 그 근처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과거에 오토바이 절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 청년의 알리바이를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매수한 증인의 거짓 증언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 청년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가난하고 전과가 있는 청년이 돈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그 청년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정말 억울하다고, 자기는 그저 그날 열심히 배달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홀어머니는 방청석에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가난이 너의 유일한 죄라고. 내가 어릴 적 겪었던 그 가난을 너는 왜 벗어나지 못했느냐고 그를 비웃으며 사실은 과거의 제 자신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 청년의 홀어머니가 실신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 아버지가 건네는 두둑한 성공보수 봉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법조계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먹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었고 무죄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파국은 2년 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제 로펌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는 달리 정의롭고 착한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속으로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은 친구들과의 파티에 갔다가 10년 전 그 사건과 똑같은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내 아빠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아들에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10년 전에 썼던 수법 그대로 이번에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대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낸 상대방은 저보다 더 악독하고 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꼬리를 흔들며 모셨던
바로 그 윗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제가 썼던 수법을 그대로 제 아들에게 사용했습니다. CCTV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었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증인이 나타나 제 아들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바로 그 증인들이 이제는 제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게임 안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용했던 법이라는 무기가 이제는 제 아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판사와 검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이번 상대는 나도 어쩔 수 없네. 자네도 알지 않는가? 이 바닥 생리를. 그리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아들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전. 그 청년과 똑같은 법정에 서서 똑같은 절망을 외쳤습니다. 아빠, 나 아니야. 억울해.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강남의 빌딩을 팔고 제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과거를 들추며 악마의 자식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내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제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짓밟았던 그 청년의 어머니도 지금 당신과 똑같은 심정이었겠지요. 당신은 변호사가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악마입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이 이제 우리 아들의 눈물이 되었어요. 당신 지옥에나 가버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국은 사라졌고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빛도 들지 않는 쪽방에서 10년 전 그 청년의 출소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만기 출소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가 일한다는 작은 공장 앞을 서성입니다. 하지만 차마 그 앞에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를 만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지만 제 더러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를 비는 순간 제 아들의 죄가 확정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아들이 아닌 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 곰팡내 나는 차가운 바닥에서야 비로소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법전은 무기가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법전으로 타인을 공격했지만 단 한 번도 그 법전에 비친 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자는 결국 정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에게 조롱당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내가 쏜 화살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10년 전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의 15년이라는 시간을 돈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그 화살은 제 심장이 아닌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제 아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감옥은 쇠창살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10년형을 받은 아들보다 이쪽 방에 갇혀 매일 밤 10년 전 그 청년의 울부짖음과 그 어머니의 절규를 듣는 제가 더 끔찍한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영원히 출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마지막 변론서를 씁니다. 피고인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검사도, 판사도, 배심원도 모두 저입니다. 저는 저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병명은 탐욕, 형량은 종신형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저처럼 진실이라는 이름 위에 돈을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뒤늦은 경고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